대남성역 7호로. 아, 날씨 덥죠? 요즘 그 온난화, 지구 이상기후 현상으로, 일본은 벌써 우리 50도 돌파했다고. 저희 대구도 나가면요, 그거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뭐지? 가스레인지에 팔을 이렇게 올려놓는 느낌? 이게 더운 게 아니고, 뭐, 약간 굽히는 느낌? 숯불에 살이 굽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어, 와, 어떻게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죠? 그 지구의 대기가 약해졌다 그러더니, 그래서 직사광선이 이렇게 뭔가 바로 들어오나? 하여튼 뭐 지금 뭐 북극 남극도 녹아가지고, 남극도 녹았는데 찬 기운이 이쪽으로 올라와서 거기도 우박이 내리고 눈이 내리고 사막에 눈이 내리고 뭐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음, 아무튼 어 과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지구의 이 대기 현상에 대해서, 온난화 현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고를 했고, 또 파리기후 협약이라는 것도 했었고, 근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효과가 있는 건 없고, 저는 이 지금 지구 온난화의 가장 주 원인은 핵실험이라고 봅니다. 핵폭탄 그 실험이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핵을 자꾸 핵실험해서 바다에서 이걸 터뜨리니까 그 중선자를 처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그냥 그 상태로 끝내버리는 거죠, 실험을. 그러니까 이 바닷속에 그 중선자들이 막 세슘이나 이런 게 돌아다니는 거죠. 물론 그 태평양 바다가 차갑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냉각은 있겠죠. 냉각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바다를 뜨겁게 만들고, 그 뜨거워진 바다가 다시 수증기가 올라와서 거대한 태풍을 만들고,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왜 그 원자력 발전소 보면 큰 꿀 쪽에 연기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현상이 그 지구에서 일어나는 거죠. 태평양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즈만 클 뿐이지, 그 바다에서 그 중선자가들이 열을 만들어서 물을 증발시켜서 그게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돼서 그 핵실험한 근처에 좀 폭우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 비현상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는 핵실험을 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중선자가 작아서 멀리 못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주변 인근 바다를 데울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 대규모의 폭우가 쏟아진 곳은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이란의 핵시설이 폭격을 당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어, 그 주변에서 지금 최근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근처에서 이상폭우 현상이 있었죠.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는 이란에 그게 있는지 몰랐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 막 폭우가 내려가지고 도시가 물에 잠기고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럼 지하에서 뭔가 핵실험 같은 걸 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최근에 또 중국에서 한번 있었죠. 거대한 폭우가 있었죠. 그렇다는 거는 중국에서도 뭔가 핵실험 같은 게 있었다. 그죠? 음. 저는 그 이란의 그 벙커버스터 100m 지하에 있는 그 핵시설, 일본하고 합작한 게 아닌가? 지금 시기로 봤을 때 일본이 그 미국의 감시망을 피해서 핵폭탄을 확보하려고 어딘가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게 이란이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죠? 저거는 이란의 그 100m 벙커버스터, 보통 50m, 북한도 50m 팠거든요. 100m를 팠다는 거는 미국에 대한 어떤 미국 무기에 대한 정보를 딱 뭐 알고 있다는 얘기고. 그죠? 미국에 대한 그 어떤 무기의 재원, 성능 이런 걸 뭐,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에 따른 대비도 했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이 발견하고 벙커버스터를 투하를 했을 때 그걸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일본일 가능성이 크죠. 일본하고 이란하고 조인트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 이번에 핵시설이 만약에 파괴가 됐다면 어, 아무래도 제가 2026년 2월 달에 전쟁 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타격이 있겠죠. 근데 이란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른 데도 있을 겁니다. 그게 왜 제가 그렇게 추론을 하냐 하면, 이란이 유조선 있죠. 유조선을 이렇게 안에다가 텅텅 비우고 그 안에 핵탄두를 실어서 일본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미사일을 통째로. 그죠? 유조선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안에 미사일을 탑재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옛날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북한의 배가리라고 배 두 척 붙여놓고 화물을 그냥 옮겨버리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화물을 의심 없이 실으려면 유조선밖에 없죠. 그죠? 아무튼 CIA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정원하고는 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뭐 CIA한테 수치스럽겠지만, 하여튼 뭐 CIA들은 그렇게 저렇게 잘하니까, 정보를 저렇게 잘 캐오니까 분석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겠죠. 그죠? 얼마 전에 국정원에서 나온 두 사람이 라디오에서 라디오 대담을 했더라고요. 국정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까고 나와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탄핵 때문에 그런가 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그 조직원들한테 지시를 하러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라디오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 저게 윤석열 대통령 지시하는 스타일로 지금 지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어떤 지시를 하는 것 같다고.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음, 어떤 소송, 제가 느끼는 느낌을 이야기해 드리면 어떤 소송을 하고 있나 봐요. 어떤 소송에서 이렇게 증언을 해라. 어, 증인으로 채택하면, 진행으로 만약에 재판정에 나가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지시한 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해라. 뭐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저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음, 하여튼 말을 맞춘다 그러죠. 왜냐면 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요렇게 이야기해라. 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지시하러 나온 게 아닌가. 되게 급했나 보죠. 국정까지 나와서 그런 지시를 할 정도면 되게 급했나 보죠. 아무튼, 대납섬유, 07년, 대납섬유 7호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녀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될까요? 그죠? 군대 가는 놈은 바보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대통령에 당선되라. 그럼 감옥 안 간다. 나라 팔아서 매국노 짓거리해서 재산 모으고, 주변에 거슬리는 사람을 죽이거나 거짓말을 잘한다고 큰 소리로 주장하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의 아이디어는 훔쳐서 팔아먹고, 음식물엔 독을 타서 먹여라.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라. 어, 그리고 증거를 제시하는 증거를 제시하면 다른 사람이라고 우겨라. 이렇게 가르치세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죠. 전 여러 번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땐가? 지금보다 좀 어렸을 때? 길을 가고 저는 그냥 저대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었는데, 애기가 막 뛰어 들어오더니, 모래가 이렇게 깔려 있었어요. 모래가 깔려 있는데, 지가 그걸 밟고 자빠져 놓고 저보고 밀었다고. 빽빽거리면서 그런 애도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 그, 제가 지금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학교를 안 다니니까, 학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많이 있죠. 그죠? 음, 학교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우리 때도 뭐 애들 때리고 그런 거 있었지만, 우리 때도 그런 애들 많이 있었어요. 그죠?
별의별 애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이걸 성적으로 바꾸면 컨닝해서 뭐 시험 쳐서 성적 올려라. 공부 잘하는 애 보디가드 해주고 걔한테 뭐 컨닝하게 딱 가르쳐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되게 많이 있죠. 지금 어 한국의 기술을 중국에 팔아먹는 게 심각한 수준.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죠? 음. 왜냐면 이제 중국이 약간 하이엔드 기술로, 그러니까 수준 높은 기술로 올라가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렇게 느꼈겠죠. 그죠?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다 차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첨단 기술을 갖고 올 그게 없어요. 중국에서 새로운 비행기 만든 거 보셨습니까? 똑같죠? KF-20이라고 똑같이 만든 거 그거 봤어요. 얼마 전에 라팔 이겼다고 난리 쳤던 거. 똑같이 생기고 엔진만 다르죠. 물론 그 형상도 F-22랑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KF-21 쪽에 훨씬 더 가깝죠. F-21라기보다는 KF-22대 훨씬 더 가깝죠. 그죠? 약간 마이너죠. 그죠? 음.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게 군대 안 간 사람이 2명이나 대통령이 됐어요. 그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민주운동을 해서 감옥 가서 군대를 안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군 면제받은 사람 2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왜 유승준 씨는 왜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까? 응? 유승준 씨는 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내일 모레 나이 50인데, 뭐 연애 활동할 그것도 없잖아요. 왜 못 들어오게 합니까?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고 보는데. 어. 이번에 또 그거 또 입국시켰는데 또 못 들어오게 하더군요. 좀 희한한 나라예요, 그죠? 뭐랄까, 법치주의는 해야 되겠고, 법은 지키기 싫고, 뭐 이런 느낌? 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야, 법치주의라고 이야기는 해야 되겠고, 너네 법을 지켜라. 합법도 법이다. 법을 지켜야지라고 해라라고 자기들은 지키기 싫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법은 너희들이나 지키는 거지. 나는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느낌. 오늘 또 뭐 사법시험, 대리시험 의혹도, 올 아침 뉴스 방금 뉴스 봤는데 또 터졌더군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실제로 뭐 제가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그 사법시험 합격한 스토리를 우연히 이렇게 듣게 되고, 제가 사법시험을 안 쳐봤으니까 어떻게 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알기로는 1차는 객관식이고 사지선당, 예전 시험 칠 때 로스쿨 말고 예전에 시험 칠 때 1차는 사지선당이었고 2차는 주관식으로 쓰는, 뭐가 이렇게 주제를 하나 주고 약간 논술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리고 3차는 자기가 썼던 거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2차 시험 때 썼던 거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똑같이 하나, 똑같이 썼는 거랑 똑같이 대답하나, 그거를 본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변호사 시험 합격했을 때 자기는 성적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판사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의심이 들었어요. 성적이 좋았는데 왜 판사가 안 됐을까? 음, 그거는 2차 시험 논술 적은 거랑 3차 시험 때 같은 주제로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음, 음. 대리시험 의혹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법이 6법이 있어요. 뭐 헌법도 있고, 하여튼 6법전서 보통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서 하나씩 맞는 게 아닌가. 6명이 그룹을 만들어서 하나씩 맞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거기서 6명이 개 타듯이 6법전서 중에 하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윤석열 대통령 같이 내가 검사를 할 생각이 있어요. 그럼 형사법만 파는 거죠. 다 파는 게 아니고 형사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치다 보면, 옛날에 1년에 한 번씩 있었으니까 시험을 치다 보면 형사가 한 번은 나오겠죠.
한 번에 안 붙을 테고, 한 두세 번 치겠죠, 그죠? 어. 하여튼 그, 하나만, 법전 하나만 파는 거예요. 여섯 골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섯 명이 한 그룹을 만들어서 한 명씩 밀어주는 거죠. 음, 음. 그러면 이제 변호사 합격한 사람은 일단 2차만 넘어가면 3차는 대충 이야기하면 되니까. 일단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되거나 검사 판사가 되면 이제 그거 생활비 같은 걸 주는 거죠. 실제로 그 문재인 대통령 친구 판사가 됐던 친구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합격하고 나서 그 사람이 사법고시 합격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다 대줬다고. 이제 실제로 그 TV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 사람은 판사가 됐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 사법고시 공부하던 사람이 5명이 있었어요. 음, 음. 실제로 그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합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름을 바꿔 쓰는 거죠. 사인을 보내는 거죠. 자기들끼리 암묵적인 합의하에 만들어 놓고 다음은 나 밀어도 다음은 네 밀어줄게. 어? 나 밀어주면 다음 내가 돈 벌어서 너 밀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법원을 장악을 한 게 아닌가. 지금 로스쿨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많죠. 그죠? 솔직히 여러분들 뭐 로스쿨 그 어마어마하게 돈 드는 로스쿨을 솔직히 그렇게 똑똑하지 않는다면서야 도전할 엄두가 나겠습니까? 그죠? 음. 지금 로스쿨도 좀 비슷하다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부를 장악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가 아닌가. 실제로 지금 사법부를 장악을 하고 있죠. 장악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죠? 판결이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요번에 실체가 밝혀졌지 않습니까? 우리법연구회라는 어떤 모임이 있다고. 실제로 그런 게 있죠. 그 사람들이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어. 옛날에는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는 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대부분 다 서울대였어요. 대부분 다 서울대였어요. 대부분 다 서울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소송할 때 소위 말하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 그러죠. 다 자기 학교 선배들이니까. 가서 인사하는 거죠. 선배님 한번 도와주세요. 그제 나영석 씨 그죠? 그 나영석 씨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하는 거 보면. 그죠? 선배들한테 인사 많이 했나 보죠. 아무튼 이제 아이들하고 뭐라고 가르쳐야 될까? 과거에 정말 존경받던 직업 중에 하나인 대통령인데 이제 사람들에게 어? 정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린 그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위치는 현재 자기의 사람들한테 존경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어, 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덕도 공사 빨라지겠네. 가덕도 공사가 빨라질 줄 알았더니 중단을 했네요. 어, 현대건설에서 가덕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가, 그거 있죠. 왜, 대형 콘크리트를, 울릉도처럼 대형 콘크리트를 바닥에 빠뜨려서 이렇게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서 뭐 이렇게 집안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가 집안이 계속 그 파도에 쓸려내려. 거기가 왜 가덕도가 조수건만의 차가 크잖아요. 거기가 옛날에 그 명랑하던 거기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이게 크니까 밑에 돌들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쓸려 내려가나 봐요.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현대에서 포기를 하고, 철수를 했다네. 안타깝네요. 그죠? 대구공항도 박근혜 정권 때부터 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한 12년째 공항만 옮긴다고 12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첫 삽도 못 떴어요. 참, 이 선거 때마다 와가지고, 어? 공항 만들고 싶으면 찍어라, 공항 만들고 싶으면 찍어주면 안 하고, 찍어주면 안 하고, 찍어주면 안 하고. 그, 누굴 진짜 개돼지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의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죠, 그죠? 아무튼 가덕도 공사,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공사하는 건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던 현대도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나 보죠. 음. 새 정부와 어울릴 영화. 원래 민주당이 그 영화로 뭔가 많이 했었죠. 영화로 정치를 참 많이 하죠. 그 영화하고도 친하고, 영화 배우들을 많이, 배우나 연예인들을 활용해서, 특히 그 개그맨들보다는 영화 배우들하고 많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뭐 송강호, 설경구 뭐 이런 배우들, 지금은 많이 이렇게 막 스크린에서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 배우들이 있죠. 정치 배우들, 정치 타가지고 잘된 배우들, 그런 몇몇 배우들이 있죠. 그런 배우들이 이렇게 영화 같은 게 나와서 뭔가 이렇게 비꼰다든지 조롱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새 정부와 어울릴 영화는 데이브, 어, 데이브를 저는 제일 추천하고 싶어요. 데이브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어떤 대통령이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있었는데 좀 지저분한 스캔들로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도 정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저분한 일로 식물인간이 돼버렸으니까 이게 언론에 나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똑같이 닮은 사람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대통령을 시키는 거라. 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근데 정치적 성향이 원래 대통령하고 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니까 대통령 스타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더 좋게 만들고 나중에 이제 쓰러진 척하고 진짜 식물인간 대통령을 데리고 오는 뭐 그런 영화예요. 데이브라고. 음. 켈빈 클라인인가? 그 사람 이름 뭐더라? 그 남자 배우가 되게 유명한, 되게 그 미모의 여배우랑 결혼했던 어떤 그 남자인데, 하여튼 그 재밌어요. 그래서 그거와 굉장히 유사한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는 광해라고. 음. 이병헌 씨 나왔던, 이것도 명 마찬가지죠. 일명 그 일본의 카케무샤라 그러죠. 카케무샤가 뭐냐면 군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전쟁 스타일이 어떤가부터 알아야 되는데, 일본은 왕의 목을 날리면 군사가 100만이 있든 200만이 있든 왕의 목이 날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일본의 전쟁 스타일은.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앉아 있냐, 어떻게 하냐, 왕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찾아서 구해요. 그래서 왕의 갑옷을 입혀놓고 왕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설령 왕이 전쟁터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왕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 전쟁이 안 끝나니까 왕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카케무샤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음. 그와 비슷한 스토리로 광해라는 게 있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광해군이죠. 임진왜란 때 활약을 했던 광해군. 원래는 왕이 됐는데 그 퇴위를 시켰죠. 그러니까 광해군이 둘째인가 그랬는데, 첫째 왕자가 있었는데 첫째 왕자가 광해군을 퇴위를 시켰죠. 그 쿠데타 해가지고. 어쨌든 광해라는 저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쵸. 광해는 좀 데이브와 굉장히 유사하죠. 거의 뭐 시대만 다르고 사극이고 현대물이고 그것만 다르고, 둘이는 거의 카피 수준으로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문득 이걸 이제 준비하다가 보니까 김재동 씨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 어. 김재동 씨의 그 말투나 손짓, 이 특유의 그 말투가 있거든요. 갑자기 TV를 보고 있는데, 저 김재동 씨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음, 음. 또 닮았죠.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죠? 살만 좀 찌우고 보톡스 맞고 이러면, 지방 넣고 가발 쓰고 이러면 상당히 닮았어요. 어. 만약에 이재명 당선자의 어떤 카케무샤를 만든다면, 전 김재동 씨를 추천할 것 같아요. 그죠? 김재동 씨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말도 잘하고,
언변도 좋고. 보통 이렇게 카케무샤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을 하나, 과거에는 이제 광대를 많이 했죠. 대중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말 잘하고 언변 높고 연극 배우나 뭐 이렇게 사회자나 이런 사람을 많이 씁니다. 어디 가서 말을 못하면 안 되니까. 대통령이 말을 잘하잖아요. 그죠? 말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중에 이렇게 다 서서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써요. 딱 김재동 씨가 아닌가. 이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김재동 씨가 이제 TV에 나올 때가 됐죠. 그죠? 한 8년 동안 방송을 못했다던데. 저번에 이경규 아저씨 그거 나왔는데, 유튜브 나왔는데, 힐링 캠프 이후로 8년 동안 방송을 못했다는데, 그냥. 음, 김재동 씨, 만약에 김재동 씨가 아니라면, 빨리 김재동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PD 방송국에서 빨리 제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괜한 오해 사지 말고. 김재동 씨 프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방송국들. 민간인 국방장관? 저 민간인 국방장관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완전히 상관없는 뭐 CEO 같은 사람을 하겠다는 건지. 근데 군에 몸담았던 사람을 국방장관 하면 그거는 민간인 국방장관하고 상관없죠. 그죠? 이거는 군대하고 상관없는 생뚱맞은 사람을 쓰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그려놓은 의미를 알겠죠? 제가 예전에 천안함 때,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같이 그런 뭐 벙커 같은 게 있답니다. 대통령이 대피하는 벙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대피하는 벙커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천안함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 당시 대통령께서 그 공군 잠바 비슷한 가죽 잠바 입고 그 상황실에 앉아가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MB도 이명박 대통령도 군대를 안 갔다 왔죠. 어, 하여튼 아무튼 근데 뭐 군사적 지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앉아서 봤던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국방부 장관은 이제 군 출신이었어요. 보통 육사 출신을 많이 썼죠.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을 보통 국방장관 많이 쓰는데, 어, 어쨌든 민간인 국방장관, 하나는 군 면제자, 둘이서 상황판, 그래도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지 않나? 보통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오바마 대통령께서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이렇게 미국 그때 사진을 공개한 걸 봤는데,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벙커 같은 데 앉아가지고 상황판을 이렇게 보는데 세 사람이 봐요. 대통령, 부대통령, 국방부 장관 세 명이 앉아서 이렇게 봐요. 상황판을. 벙커 같은 데서. 그래서 세 명이 이렇게 의논하면서 봐요. 그러면 내가 군대를 안 갔다 왔으면, 국방부 장관은 굉장히 군에 빠삭한 사람으로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하나 더 플러스를 한다면 이제 국정원장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면, 군사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어? 국정원장이 옆에 딱 있으면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대통령 이렇게 세 명이 딱 앉아 있으면 그게 가장 베스트죠. 그죠? 설령 그러면 대통령이 군대를 안 갔다 왔다 하더라도 어떤 정보와 군대 이동과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상황을 물어보면 되니까. 음. 근데 민간인 국방장관을 쓴다니까 뭐 아직 장관들 인선이 다 안 되긴 했지만 굉장히 우려스럽네요. 그죠? 나라 살리는 정부의 선택. 이재명 경제정책의 요점. 매출이 발생했으니 세금 징수. 예약을 취소했으니 호텔 부도. 왜 호텔 경제학 있잖아요. 음. 실제로 지금 호텔 부도 나듯이 건설사들이 지금 다 부도가 나고 있죠. 실제로 건설사들이 지금 다 부도가 나고 있어요. 유난히 건설사들이 부도가 많이 나고 있어요. 다른 업종보다. 물론 자영업은 이미 매출이 발생했으니 세금 징수 요 사안에 들어가겠죠.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거는 그죠? 가게를 운영하니까 세금이 나오겠죠. 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인데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제 정책을 하고 있으니 소득주도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위험한 경제 정책이죠. 소득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소득이 그냥 올라가나요? 물가도 같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물가를 올려서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겠다. 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죠? 음, 지금 뭐 여기저기서 벌써 한 8년 동안 그걸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왜 40%로 GDP에 왜 40%로 제한을 했나? 60%로 올려라. 그때 뭐 법을 바꿨나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GDP에 40% 쓰다가 60% 지출을 좀 늘리나 보다.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그게 국민들 세금을 60%로 올린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음. 지금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670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금이 100만 원 받으면 67만 원 세금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여러분들 100만 원 벌면 67만 원 세금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 먹으면 내는 부가가치세 10%가 있고, 직접적으로 근로소득세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X 얼마 내면 떼가는. 그리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런 것도 뭐 실업급여 이런 것도 세금이라고 쳤을 때 그 비중이 지금 67% 정도 되는 거죠. 100만 원 벌면 여러분들이 33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죠. 정부는 점점 비대해지고, 제가 정부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검색을 해보니까 공무원이 100만 명이 된답니다. 음, 공무원이 100만 명이나 된대요. 우리나라에 정말 큰 대기업도 종업원이 100만 명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공무원이 무려 100만 명이나 된답니다. 말이 됩니까? 최소 50% 이상 줄여야죠. 그죠? 전사 하나를 해서 동사무소 2개 중에 하나는 통폐합해야 되고, 그죠? 지금 공무원에 뭐 한꺼번에 확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단계별로 50% 목표 50% 정해놓고 줄여야 돼요. 그리고 산 감시하고 이런 거는 공공근로를 공익을 쓰든지 아니면 공익이 없는 지역은 뭐 계약직을 해서 감시탑에 감시하게 만들든지, 그죠? 아니면 뭐 로봇을 이용해서 자동화를 하든지 어떻게든 지금 공무원의 최소 50% 이상은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운영이 아마 파산을 하든지 부도가 나든지 뭐 사단이 나겠죠. 그죠? 그죠? 국민연금이 보니까 1200조가 쌓여 있다는데 과연 저게 1200조가 가용 그게 되는지, 국민연금 투자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지금 주식 투자에서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네요. 마이너스는 아닌지.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걸 하겠죠.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연금으로 정부 사람들이 돈 버는 거 그거 있죠. 만약에 삼성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삼성이 지금 주가가 낮아? 그러면 그 삼성전자 주식을 미리 사는 거예요. 낮을 때. 그리고 나서 일단 확보를 해 놓으면 이제 국민연금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주가를 올리는 거죠. 주가가 올랐을 때 그때 파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아마 거의 돈 버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죠? 주식해서 아마 거의 마이너스일 거예요. 대구 국제공항 같은 거 건설해서 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건설사들 어떻게든 어, 좀 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음. 망해가는 건설사들 어떻게든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광국공사라도 지키든지. 소위 말하는 노가다라 그러죠. 막노동 하시는 분들
물론 지금 뭐 중국 사람들 많이 쓴다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그 건설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 뭐 부자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음. 뭐 여러 가지 그 건설을 하게 되면 레미콘부터 시작해서 뭐 철근, 지금 철근도 다 문 닫았잖아요. 현대제철 얼마 전에 스톱했지 않습니까? 돈이 안 돼가지고. 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죠? 이럴 때 정부가 세금을 걷은 예산으로 이 회사들이 망하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회사가 다시 살아나게 만들고, 그래서 일자리를 유지하게 만드는, 그것도 정부의 하나의 역할입니다. 음,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해서 부채 줄이는 장기적 대책 마련. 여성부가 예산이 1조 7천억이랍니다. 아, 이게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화 안 나세요? 어? 저 왜 화를 안 내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1조 7천억이란 예산을 엄청나게 쓰고 쳐놀고 있는데, 화 안 나십니까? 난 저런 거 볼 때마다 여자분들은 화 안 나요? 여러분들한테 그걸 혜택 주는 것도 없잖아. 응? 여성분들한테 딱히 혜택 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 들으면 화 안 납니까? 화 나는 게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나?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 보죠. 그죠? 난 보면 화가 진짜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 머리 끝까지 1조 7천억이 A이름입니까? 1조 7천억 나가서 지금 한 100만 원이라도 벌어보세요. 그죠? 1조 7천억이 A이름이에요. 어? 무려 저출산 예산 320조 썼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성인지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썼죠. 둘이 합치면요, 삼성전자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응? 성인지 예산, 저출산 예산 둘이 합치면 우리나라 탑5를 살걸요. 우리나라 기업 1번부터 5번까지 다 살 수 있을 거야, 아마. SK하고 삼성하고 둘이 다 살 수 있어요. 저출산 예산, 성인지 예산 합치면. 말이 됩니까, 그게? 효과는 제로? 뭐, 최근에 뭐 조금 출산율 조금 올랐다고 뭐, 자화자찬을 하더군요. 근데 원인은 저출산 예산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기본소득으로 내수를 살리고, 시급을 7,000원대로 인하. 저는 뭐 지금 뭐 또 최저임금 협상을 하고 있고, 또 올려야 된다, 이렇게. 근데 지금 시급 올리는 건요, 여러분들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왜 시급을 올리는 걸 방관하고 있는지 아세요? 원래는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오르면.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소득주도 성장이 뭐냐? 물가를 올려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시급을 내리지 않아요. 그럼 시급을 7,000원대로 내리면 어떡해요? 세수가 확 줄 거 아니에요. 물가가 내려가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세수를 670조를 확보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기본소득을 내리지 않고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더 올려라 그러죠. 왜?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세금은 더 걷어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것도 물가까지 내려버리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 올리죠. 여러분들 그거 봤어요? 근로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 왜냐면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 눈에 안 보여요. 어, 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좀 홈플러스하고 다 문 닫아 보잖아요. 팔아봐야 돈이 안 되니까. 남는 게 없어서 물건도 안 팔리고 전기세도 안 나오니까 다 문 닫아 보잖아요. 할인 매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인 물가가 더 올라서 할인 매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다 문 닫아 보잖아요. 인건비는 계속 오르지. 그 할인마트 같은 거 사람을 안 쓸 수는 없지. 그러니까 다 문 닫고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지금 신세계도 죽을라 그러겠네, 그죠? 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이거는 조금 지금 다행스럽게 그 KF-21이라든지 우리 그 요격 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런 좀 고부가가치 무기 산업들이 지금 굉장히 그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정도 더 한다 그러면 그 에어버스나 보잉 같이 대형 여객기
그런 거 하나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죠? 그리고 비행기 같은 거 하나 만들면 물론 그게 리스크도 좀 크긴 하지만, 그죠? 지금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대형 여객기 같은 것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첨단 산업, 그런 걸로 전환을 해야 마진율이 높죠, 그죠? 많이 남죠, 그죠? 통단계를 줄여서 물가 안정. 이거는 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중간에서 많이 남겨먹는다. 생산자만, 그 유튜브도 보면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이거 농협 공판장에 넘기면 그 똥값이라고. 때 빠지게 이래가지고 농협 공판장에 넘기면 돈 얼마 안 된다고 뭐 그런 얘기 많이들 하시죠. 어, 어쨌든 이거는 계속해서 몇십 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통단계 줄여서 물가 안정시키는 거.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행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에요. 그죠? 스마트팜과 같은 효율 높은 농업. 왜냐하면 이제 시골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돌아가시면 시골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인원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스마트팜 같이, 그러니까 작은 인원으로 엄청나게 생산량이 높은 그런 농업적으로 가야 우리 먹거리도 안전하게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신선채소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스마트팜과 같은 효율 높은 농업으로 가야 그러니까 사람을 적게 쓰는 그런 농업으로 생산 효율을 높으면서 사람을 적게 쓰는 그런 농업으로 가야 훨씬 더 그 좋지 않을까. 미래를 위해서라도. 근데 스마트팜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 복지정책 불가능. 유튜브에 떠도는 어떤 복지정책들, 뭐 최근에 뭐 빚을 탕감해, 자영업자 빚 탕감해 준다든지, 자영업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일반인이 아니고 자영업자들, 장사하시는 분들 빚 탕감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랑, 어,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죠. 기본소득을 할지 안 할지 지금 이야기도 기본소득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있고, 음, 오히려 기초연금을 없앤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노인의 나이를 70세로 올리면서 아마 연금과 복지에서 국민들은 손해를 볼 거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우리나라 구글 검색해 보면 나오는 우리나라 부채인데, 정부 부채가 1141조 원이었는데 지금 추경해서 1300조로 올랐죠. 1300조 돌파했다고 그렇게 며칠 전에 이야기했는데, 가계부채는 저거는 이제 모기지론일 확률이 높고, 기업 부채도 좀 위험하죠. 그죠? 기업 부채는 그래도 기업들이 자구책을 마련할 테니까, 그래도 기업 부채도 상당히 크네요. 그죠? 어, 얼마 전에 현대건설이 뭐 회사채 발행했다고. 현대가 건설 쪽이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그죠? 음. 일단 여러분들 검색만 해봐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올라가 있는 우리나라 GDP 대비 247.2% 정도 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선자가 제시했던 복지 정책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기초연금 40만 원, 결국 못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기초연금 40만 원 이거 결국 못하고 탄핵당했잖아요. 지금 그 나라 재정이 그 정도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기초연금 40만 원도 못할 정도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여러 가지 이렇게 현실성 없는 정책들은, 복지 정책들은 불가능하다. 지금 그 뭐 준다고 했던 거 그것도 아직 안 주고 있잖아요. 시간을 질질 끌고 있죠. 음, 뭐 그것도 뭐 손해 받아야 받는 거죠. 요즘 그런 얘기 그런 얘기 많이 한다면서요. 그 상품권 기다리다가, 민생지원금 기다리다 굶어 죽겠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한다면서요. 왜냐면 이게 맞는 말인 게,
자, 좀 있으면 민생지원금 나오니까 일단 사지 말고 기다려라 이러잖아요. 어, 곧 나오겠지. 좀 있으면 당선됐으니까 좀 나오겠지. 야, 뭐 살 거 있으면 사지 말고 버텨라. 라면 먹고 버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지 말고, 뭐 살 거 있으면 사지 말고 버티라고. 근데 돈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죠? 음. 지금 뭐 국무회의 하네, 뭐 하네 이러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죠. 그죠? 음. 뭐 주면 다행이지만, 글쎄요. 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빚내가지고. 뭐, 정부 부채가 1300조 원이라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한 번은 해줄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전반적인 복지 정책은 실현 불가능하다. 아니면, 어마어마한 부채를 쌓아놔야 된다. 투표용지 접으세요. 어, 왜 투표용지를 안 접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일자로 넣으세요? 이유가 뭐예요? 일자로 이렇게 넣으시는 분도 이유가 뭡니까? 왜 안 접으세요? 원래는 제가 아는 투표 방법은 어떤 게 정석이냐면, 투표를 했으면 누굴 찍었는지 안 보이게 반을 접고 손으로 이렇게 가려서 투표함에 집어넣는 게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거 뭐 공산당도 아니고 내가 누구 찍었는지 다 보이게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비밀투표법 위반이에요. 비밀선거법 위반이라고요. 내가 누굴 찍었는지 그걸 하면 안 돼요. 공산당도 아니고. 왜 일자로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그 투표용지 지금 막 영상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 뭐지? 사전 투표인데 빳빳한 쇠종이 같은 그런 나오잖아요. 종이가 나오잖아요. 빳빳한. 그 롤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는 종이에서 프린터 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타원형을 그리는 게 정상인데, 그죠? 어. 근데 빳빳한 쇠종이 같은 그런 게 나오죠. 이거는 오히려 그거하고 비슷하죠. 본투표 용지. 본투표 용지가 이렇게 그 유압 커터기로 한꺼번에 돈 자르듯이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빳빳하게 나와요. 그죠? 본투표 용지에 찍어서 다 바꿔버린 게 아닌가. 사전투표 용지는 롤이라서 이렇게 타원형을 그리는 게 정상인데, 그죠? 표가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죠. 여러분들 투표함에 그게 할 때도, 사전투표 할 때도 접으세요. 왜 봉투에 일자로 넣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봉투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그래야 접어서 넣죠. 그죠? 봉투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사전투표 없애자는 얘기가 가장 많이 있고요. 근데 투표를 3일을 하면 어차피 장난치려면 마음만 먹으면 장난칩니다. 그래도 지금 사전투표가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사전투표를 없애자는 여론이 굉장히 강해요. 그죠? 선관위도 좀 문제가 많이 있고, 요번에 좀 증거가 많이 있죠. 봉투 들고 나가고 미리 넣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개표할 때 보니까 햄버거처럼 두 장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투표용지도 있고, 그 왜 처음에 걸렸던 그분 여자분 안에 하나 있고 하나 투표해서 하나 더 넣고, 그죠? 그거 같이 두 번 투표해가지고 두 장을 동시에 이렇게 포개가지고 집어넣는, 그런 게 되게, 그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1인당 한 표인데 왜 이게 두 표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표들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요번 대선에 어떤 특이할 만한 그런 현상이죠. 선거를 하다 보면 뭐 별의별 일이 다 있나 보죠. 뭐 장난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많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찍었는데 그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오류는 좀 있다고 하죠. 그죠? 선관위는 이제 뭐 선거를 하다 보면 표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오류 한두 개 좀 있다. 그게 뭐 그걸로 당락이 갈리진 않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본데, 의심스러운 거죠. 조작을 하는 게 아닌가. 그게 당락을 결정하진 않을지 몰라도 의심스러운 거죠. 그죠? 다른 것도 조작했는 게 아닌가. 아무튼 선거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꿔야 될 것 같고,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죠? 음.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도 투표는 꼭 참여하세요. 투표도 안 하고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70년생 국민연금 350회. 제가 6월호였나요? 국민연금 검색해 보니까 120회만 되면 된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이건 240회인데 왜 120회라고 적어놨냐라고 생각해서 제가 예전에 사진 찍어 놓은 게 생각나서 컴퓨터 하단을 이렇게 뒤져봤어요. 저희 형이 지금 한 240회 정도 냈을 겁니다. 제 계산이 맞으면. 근데 이거는 이제 220번쯤 냈을 때 이제 국민연금에서 그 몇 번 냈다고 이렇게 우편물이 와요. 연금관리공단에서 몇 번 냈다고 우편물이 오는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제 220번쯤 냈을 때니까 350회까지 계속 더 많이 내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요. 음, 350회를 내면 연금이 1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요. 240회를 냈으면 안 받아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20년이나 넣었는데 또 내라고? 더 내라고? 계속 내라고? 그러면 20살 때 국민연금 넣기 시작하면 60대 때까지 그러면 40번 400회를 넣으라는 480회 넣으라는 거냐? 어? 근데 왜 구글 검색하면 120회 납부하라고 돼 있지? 납부하면 된다고 적혀 있는 이유가 뭐냐? 어? 더 내면 더 받게 돼. 만약에 20살 때 공무원 합격하면 60 정년 퇴직까지 국민연금 480번 내나? 어? 그러니까 국민연금 욕먹는 거예요. 응? 내가 왜 욕먹는지 몰라요? 이렇게 일 처리를 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응? 이런 국민연금을 믿으라고? 어? 70년생이 뭐 호구냐? 어? 뭔 일만, 공부에 뭔 일만 있으면 전부 왜 70년생한테 다 희생을 강요하냐? IMF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새끼들한테 희생하라 그래. 왜 70년생들이 뭘 그렇게 국가에 죄를 잘 지었길래 70년대생들한테 그 지랄하냐? 이유가 뭐냐? 어? 여러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법이 이렇게 개정되는 과정을 쭉 보면 70년대생들한테 엄청나게 압박을 하는 그런 법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응?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계속 70년대생들을 통제하는 막 올가매고 밧줄로 묶는 그런 법들을 계속 만들어요. 여러분들 봐요. 쭉 이렇게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뭔가 걸리면 잡아 넣듯이 계속해서 그런 법령을 만들어요. 실제로 그래요. 음. 저 그때는 온갖 거 할 거 다 해놓고 70년생들이 성인 됐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법령이 이렇게 쭉 변화해온 그런 법령들을 보면 뭐 쳐다만 봐도 강간이네, 뭐 부부간의 강간이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법령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판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계속 이렇게 그 나이 때 70년생들이 그 나이 때 벌어질 일 같은 거 그런 법을 엄청나게 판례를 많이 만들어요. 음.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70년대생들이 당신들한테 뭐라 하나? 아니면 네 새끼가 70년이 없어서 그런가? 어? 근데 웃긴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살펴봤는데 지금 정치인들 중에 70년생이 거의 없어요. 1960년생 아니면 1980년생, 70년생 정치인이 거의 없어요. 음. 이 70년생들이 정치인이 없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정책에서 희생양은 70년생이 되는 거예요. 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70년생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일들을 호폐를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줄 알았더니 어, 정대선 씨죠. 정대선 씨가 무슨 아파트 건설을 해가지고 뭐 담보대출을 받았나 봐요. 한 90억 정도.
90억 정도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왜 레미콘 사태 일어난 적 있죠? 한번 건설사 난리 났던 적 있죠. 그때 분양이 미분양이 돼가지고 집이 그게 날라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유찰이 돼가지고 한 20억 정도에 누가 사갔나 보죠. 세 번 유찰돼서. 근데 이 집이, 이 사람이 지금 넘어간 집이, 고 정정 회장님이 일가를 잃었던 그 집이래. 그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집인데 왜 정대선 씨 쪽에 상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음, 근데 문제는, 현대가, 만약에 그게 고 정정 회장님이 일가를 잃었던 그 집 같으면, 현대가 90억 정도를 못 막는다? 물론 뭐 경매에서 싸게, 이게 유찰시켜서 싸게 이렇게 하려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걸 못 막았다? 음, 특별한 집이잖아요. 만약에 그분 일가를 잃었던 그 집이면, 어떤 현대그룹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일가를 잃었던 그런 집이면 어떤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데, 그죠? 어, 저는 뭐 노영정 씨하고 뭐 이런 것도 이 집도 뭐 그렇지만 경매에 넘어갔다는 그런 것도 좀 안타깝지만 정경 회장님 그 자택이 그렇게 됐다는 건 현대가의 어떤 몰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최근에 그 현대 동향을 보면 근데 제가 그 현대 자동차가 판매가 잘 된다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판매 비중이 어떻게 되나? 현대 자동차가 수출하는 판매 비중이 어떻게 되나? 검색을 해봤는데 미국이 51%, 브라질이 뭐 몇 프로, 아프리카가 9,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미국하고 브라질은 현지 생산하지 않나요? 수출할 일이 없을 텐데. 미국이 제일 높은데 점유율. 미국, 캐나다 이쪽이 제일 높은데 그쪽 점유율이 51%인데 점유율이 51%, 수출량이 51%인데 미국은 현지 공장이 있어서 수출할 일이 없을 텐데 그죠? 요즘 오히려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를 역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미국에서 생산량이 많은데 왜 수출을 할까요? 그죠? 음, 구글 데이터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자료를 올렸을 때는 수정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튼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꿀팁을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 집이 더 비쌀 수 있었는데 왜 쌌냐. 건물 등기하고 토지 등기가 다르대요. 음. 음. 그래서 지금 여기 경매에 넘어간 이 집은 마당만 넘어갔다 하더라고요. 어, 어. 그러니까 마당 넓은 정원이 있고 건물이 있는 집터가 있고 등기가 두 개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경매로 넘어간 건 마당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집을 반쪽만 경매가 넘어간 거죠. 음, 뭐 이상한 구조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거나 건물을 살 때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법원의 등기소라고 있어요. 법원 등기소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어떤 게 토지 대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다른 데가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이렇게 지으면 땅 주인 밑에 토지 주인은 따로 있고 건물만 뭐 삼성이면 삼성건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등기부등본 집 살 때 등기부등본 떼볼 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두 통 떼셔야 되죠. 토지 대장하고 건물 대장하고. 만약에 집 싸다 이라고 샀는데 땅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땅만. 건물만 만약에 건물은 A씨고 토지는 B씨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땅 주인이 따로 있고 건물 주인이 따로 있고. 이걸 등기부 등본선 가면 토지 대장, 건물 대장, 토지 대장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집 살 때는 항상 두 개 다 꼭 주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니 에어 컨디셔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거 뭐 어떤 건가 싶어가지고 하나 사봤어요. 요즘 그 냉풍기라고 있더군요. 냉풍기라고 있어서 이렇게 가격이 한 10,000원대라서 한번 사봤는데
근데 이게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는데, 그래도, 어, 조금 시원하다? 좀 신기하다? 어, 어. 이게 그게 돼요. 이게 물보라가 나온다 그러죠. 여기 지금 찬물을 붓는 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 이게 팬이 돌면서 그 물보라 같은 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되게 시원하다는. 그리고 스마트폰 배터리 있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충전하는 배터리, 그거 연결해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이 USB로 돼 있어요. 전원을 USB로 공급하게 돼 있어서 차 안에서도 꽂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얼음을 얼려서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하다. 근데 선풍기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 차에 보면 여러분들 바닥에 왜 있는 거 있죠? 음. 그 왜 중간, 그러니까 운전석하고 보조석 사이에 있는 그 뒤로 이렇게 에어컨 가는 그거 있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거를 따로 떼놓은 것 같아요. 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괜찮아서 큰 거를 샀는데, 어, 저는 원래 조그만 것도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조그만 건 큰 의미가 없고, 아마 사시면 큰 걸 사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 큰 거 있죠, 큰 거.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하는 거. 지금, 그래가지고 5만 원짜리 한 4만 얼마든가 했던 걸, 하나 다시 샀는데, 요건 좀 시원해요. 근데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큰 효과는 없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10만 원짜리를 추천하고 싶어요. 밑에 이렇게 서랍으로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어, 두 개가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위에로 하나 넣고 밑에 서랍같이 당겨서 넣는 게 있고 두 개가 있는데 더블로 하는 거. 두 개 위에 넣고 밑에 넣고 두 개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한 10만 원대 정도예요. 한 개 있는 거는 한 5만 원 정도 하고 두 개 있는 건 10만 원 정도 하는데 만약에 뭐 형편이 좀 되시면 10만 원짜리 사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요거는 책상 위에 컴퓨터 앞에 놓고 쓰기에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거는 에어컨 틀어놓고 틀면 더 효과적이고, 근데 요거 자체만 틀면 날씨가 더우면 이제 크게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얼음은 계속 얼려가지고 냉장고에서 넣었다 뺐다 해야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래도 임시로 너무 더우면 그죠? 에어컨 트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선풍기보다는 시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대출이 최근에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뭐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햇살론이라고 저소득층을 대출해주는 그런 뭐 대출이 있더군요. 특히 그 기초수급자분이나 저소득층 그런 분들한테서 이런 사기를 많이 치는 게 아닌가. 어, 이렇게 서류를 하나하나 모으는 것 같아요. 어, 공무원증, 신분증도 되게 조잡하게 어디서 프린트한 것 같은 그런 신분증을 차고 와서 글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한테 사기를 치는 것 같은데,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햇살론 대출 받지 마세요. 햇살론 대출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서류만 달라 하거든요. 반드시, 어, 좀 이렇게 정신 있으신 분, 어, 정신이 이게 뭐 때문에 달라 그러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전화하면 반드시 통화 녹음하세요. 근데 돈 갖고 날라버리면 좀 힘들긴 한데, 어쨌든 이런 중요한 계약서, 중요한 서류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이런 거 떼달라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햇살론이라고 이런 건 이야기 안 하고 이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음,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돈 갖고 나르면 이거 피해보면, 그러니까 피해보기 전에 막아야죠. 그죠?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월 초에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이걸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 정부에서 자영업자 대출, 어, 탕감을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음, 뭐 이런 거하고 햇살론하고 혹시 관련 있는 게 아닌가? 그죠?
근데 7년 전에 낸 빚이라고 그러니까 무려 10조 넘죠? 근데 저 선거 때 한 20조 썼나 봐요. 자꾸 액수가 한 20조에서 왔다 갔다 하네. 뭔가 이상한 액수가. 그죠? 선거 때 한 20조 썼나 보죠. 그리고 그 시진핑 대통령이 주석이 날아갈 수도 있다던데 어디다가 세세를 할지 참 궁금하네. 음. 아무튼 여러분들 요런 서류를 떼달라고 합니다. 보내달라고 팩스로 보내달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 보내지 마시든지 뭐 다른 이유로 달라 그럴 겁니다. 그러면 잘 모르시면 동사무소 가서 어, 동사무소 가서 반드시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전화는 반드시 녹음을 하시고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아무튼 혜택 요 제가 빨간 선 꺼놓은 거 있죠? 요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거날 본투표날 6월 3일 많은 분들이 투표하러 가고 계시네요. 이것도 뭐 맨날 찍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계시네. 감시한다고 계시나? 아마 여기 다누리홀에서 선거를 실시하겠죠. 여러분들도 투표 많이 참여하시고 그렇습니다. 뭐 그 선거 이슈도 별로 없고 대변 3동 제4 투표소 저는 투표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